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및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2025년 1월 2회차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항수는 총 50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 즉 보험 가입 증서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은 1번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2번 원고, 설계서, 도안, 소프트웨어, 3번 귀금속, 귀중품, 4번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의 부착물인 경우에는 자동담보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손해보험 기본 개념 중 하나예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피보험자의 가제 도구는 자동담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건물의 피보험자의 가제 도구는 자동담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판, 네온사인,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여기 있는 선전탑, 요런 것들은 자동담보 물건, 해당 소유의 건물의 부착물은 자동담보 물건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비용 손해는 무엇이냐? 재산손해보험금과 괄호의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번 잔존물 보정비용, 2번 잔존물 제거비용, 3번 손해방지비용, 4번 대위권 보전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재산손해보험금과 2번인 잔존물 재고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인데, 잔존물 재고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비용 손해이고요. 손해방지 비용 1번인 잔존물 보존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과 별도로 초과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예요. 1번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억 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2번 후유장애인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3번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3천만 원 내에서 보상한다. 재산 손해의 경우 사고 한 건당 10억 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내용이 무엇이냐?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명당 8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 또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어요. 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보상 한도는 1인당이냐 사고당이냐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사망은 1억 5천, 그리고 후유장애 마찬가지로 1억 5천 이렇게 되고요. 부상 같은 경우는 인당 3천만 원. 마지막 재산손해는 10억 원. 요거는 사고당. 자,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부상 3천만 원, 재산손해 10억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선주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임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손해사고 기준이 아닌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 1번 일반 음식점, 2번 주유소, 3번 PC방, 4번 노래연습장. 정답은 2번이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 위험물 취급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의 위반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연체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3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4번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80%의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 금액에서 1차 지급 보험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1개월이 아닌 1개월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험회사는 2번에 있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2번에 10일이 아니고요. 14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잔여기간 동안 보험사고 전에 보험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을 합니다. 감액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1번 신계약비, 2번 이유지비, 3번 수금비, 4번 계약자 적립액. 여기서 그럼 부가보험료가 뭐냐? 일단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일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일부 부분인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4번 계약자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보험료는 어떻게 되냐면 신계약비와 유지비와 수금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세 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액은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8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번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번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번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고요.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되고요. 4번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4번은 통지 의무이고 이를 경우에는 해지 사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만기 환급금은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만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2번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기 전에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의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연금저축 세액 공제 납입 한도는 금액이 600만 원이다. 2번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3번 세액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4번 총 급여액 기준은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구간으로만 운영된다. 자, 해당 정답은 틀린 것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와 5,500만 원 초과로 운영이 됩니다.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고 초과로 운영이 되는 건데 5,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 저축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아까 5,500만 원 초과는 얼마라고 했죠? 만원 초과 13.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100만 원 13.2%는 바로 13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퇴직연금사업자예요. 은행, 손해보험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저축은행 이렇게 네 가지가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뭐냐? 뭐길래 해당하지 않는 거냐? 이거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금융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지 없는 것을 바로 4번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번 운전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3번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이야기한다. 4번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승낙 피보험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인 거예요. 즉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가 승낙 피보험자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고 내용별 점수에 대한 건데 대인사고 시 사망사고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냐? 자, 정답은 4점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의 사고 점수는 건당 플러스 4점이 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연령 한정 운전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담보에 해당되는 것. 1번 대인배상 1, 2번 자기신체사고, 3번 대인배상 2, 4번 대물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대인배상 1입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특약 위반 시에는 다른 것들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대인배상 1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경상사고의 대인 2 피해자 과실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0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2번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이륜차 사고의 이륜차 운전자도 보상한다. 3번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자전거 사고의 자전거 운전자도 보상한다. 4번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인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이때 경상사고죠. 경상사고의 대인 2 맞는 것을 무엇이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급이 아닌 12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이륜차와 자전거죠.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틀렸다. 정답은 4번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입니다. 경상사고가 그럼 무엇이냐? 경상사고는 가벼운 부상이에요. 가벼운 부상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인2에서 보상에서 과실만큼 삭감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면 보험금 일부는 지급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인 경우는 해당하는 보상이 맞다. 17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있다. 2번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월 28일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도 피해자로 보상이 된다. 3번 관련 주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4번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은 3번. 틀린 것입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이때 관련 주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단계별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로 구분된다.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계약 승낙 시 거절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번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고요. 보험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감액 청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의 주요 설명사항입니다. 체결 단계가 아닌 체결 권유 단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설명 거부 시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답 맞는 내용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틀리게 연결된 것이에요. 자, 1번 모집 종사자 등록 서류 변경 신고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요. 특별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 모집 위탁 계약서 미교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서 틀리게 연결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법 금지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청약을 거절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악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이 됩니다. 악의적으로 인정된 경우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된 거는 그냥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완전 판매가 무엇이냐면 가입자에게 불완전한 정보로 계약을 유도하지 않고요. 가입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입하게끔 설명과 서류, 절차 등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완전 판매입니다. 이때 해당해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의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이다. 2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중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집자 설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이것도 과태료예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성 보험에는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뿐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유 단계가 아닌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금 지급 분쟁, 2번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것, 3번 보험계약 인수 거절, 4번 수수료 변경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행위로 맞는 것이죠.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약속은 상호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맞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과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 2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다. 3번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4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원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으로 정답이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틀렸냐?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보험원법상 보험 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후 파산한 자, 2번 보험 설계사 등록 당시 피한정 후견인인 사실을 숨기고 등록한 자, 3번 보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록한 자, 4번 보험 업무 경력이 없으면서 보험회사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등록 가능하므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자, 자기계약 대리점. 자기계약 대리점이란 보험 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의 얼마를 초과하는 대리점을 자기계약 대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해당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기계약 대리점의 정의 중 보험료 기준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자기계약 또는 내부 인물이죠.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 계약 비중이 모집 실적의 절반 50%를 넘으면 자기계약 대리점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에서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를 초과하는 대리점을 자기계약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25번 문제입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5대 필요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정보 수집 단계. 1번 생활비, 2번 긴급 예비 자금, 3번 교육비, 4번 장례비. 해당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4번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5대 필요 자금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는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비예요. 양육비.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구입비, 네 번째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긴급 예비 자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비는 빠지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때 양육비 안에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자금은 장례비를 제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발생 여부, 2번 발생 시기, 3번 발생 정도, 4번 발생 약관. 자, 해당 문제의 정답은 발생 약관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우연적 사고 위험은 손해 발생의 여부, 시기, 정도의 우연성이에요. 그래서 여부와 시기, 정도의 우연성이에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발생 약관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것이죠. 1번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2번 전부보험과 초과보험, 3번 일부보험과 전부보험, 4번 전부보험과 중복보험.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계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27번의 정답은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되겠습니다.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등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 있는 제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보험 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1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의 완화, 2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의 악용, 3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경영수지의 악화, 4번 혐의 입증의 난해성 및 범죄 실행의 용이성이에요. 때 보험 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해당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과 이 보험 범죄 교통사고로 많이 이용한 이유가 아닌 게 바로 이제 3번인 거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음주운전 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자,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에 그친다. 2번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대인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4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면허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면허 취소가 진행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면허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은 면허 취득이 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이 또한 위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되고 2년간 면허 취득까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만 받은 경우 보험사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번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익자의 중과실인 경우죠. 3번 보험 계약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에는 보험회사는 3개월 내에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4번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30번의 정답은 4번이 옳은 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 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고요. 보험계약 위반 시 1개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 변경이에요.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번 보험회사의 파산 선고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은 상실한다.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에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요. 보험기간 중 예기한 보험이 이제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 없다가 아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틀린 내용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누구야? 1번 보험계약자다. 2번 피보험자다. 3번 보험수익자다. 4번 보험회사이다.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 시에 피보험의 이익의 주체로서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해상 보험은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2번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보험원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3번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4번 보험 종목별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300억 원으로 한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틀린 것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이 아니라 이때는 100억 원이 아닌 150억이에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틀렸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에 대한 허가에 대한 설명을 통째로 좀 외워주셔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은 100억 원이 아닌 150억이다. 문제와 정답을 같이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제3보험부터 진행될 건데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 제3보험은 생명보험도 아닌 손해보험 영역도 아닌 제3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3보험이라고 불리고요.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흑색도 아닌 백색도 아닌 회색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제3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질병, 상해, 간병 등의 목적으로 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셔서 문제 풀이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때 주계약. 2번 주계약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3번 주계약에서 질병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4번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저축성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 2번 손해보험회사는 실손 보상 및 정액 보상하는 개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3번 질병 사망의 특약의 보험 만기를 80세 이하로 개발 가능하다. 4번 생명보험회사는 정액 보상의 형태로만 보장한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도 정액 보상 형태만 아닌 실손 보상, 정액 보상 모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제3보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2번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3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4번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답에 틀린 내용은 4번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가 입니다.
근데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가 없다. 37번 문제입니다. 제3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볼 거예요. 1번,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제3자를 다치게 하여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2번, 상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3번, 암에 걸려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하는 보험. 4번, 상해 질병으로 인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여기서 해당 관련이 없는 문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은 주로 질병, 상해, 간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상해 사고 맞고 암, 질병이죠. 상해 및 질병으로 간병비, 간병까지 해당 내용을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죠.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 배상은 뭐냐? 1번 20세 미만, 2번 19세, 3번 15세, 4번 22세 미만자. 38번 정답은 3번 15세 미만자가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외우셔야 되는데 상법에서 나오고요.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는 거예요.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랍니다. 이 해당에 대한 거는 무효. 뭐가 무효가 되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에요. 사망을.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5세 미만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39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것. 1번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2번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 3번 전쟁 및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경우.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자, 해당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어떤 것이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아래 천재지변, 우연하고 급격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손해에 해당한다, 보상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요. 1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2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3번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4번 상해 1급의 보험료가 상해 상급의 보험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크고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2급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상해 3급으로 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보험료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생명보험에서 하고요. 손해보험은 이렇게 3개의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문제 상해 상급의 보험료가 상해 1급 보험료보다 큽니다. 그래서 1급의 보험료가 3급보다 크다가 아니라 3급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이 작다. 이렇게. 41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2번 보험 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 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4번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때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1번이죠. 보험기간 중이어야 되죠.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장기상해 보험에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인 장애가 5년 이상인 때 후유 장애 지급률은 몇 %냐? 1번 해당 장애 지급률의 10%, 2번 20%, 3번 30%, 4번 40%로 나와 있는데 정답은 20%입니다. 한시적 장애 보험금의 지급률은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지급률은 20%가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회사는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2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액의 6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3번 보험금 지급 사유에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4번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퇴출 이유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6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절반인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비죠. 4세대 실비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 통원 후 보험금 청구 시에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 1번 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 2번 2만원과 10% 중 큰 금액, 3번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4번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해당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보통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에 따라서 20%가 급여 항목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비급여는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상급 종합병원 통원 후에는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은 공제합니다. 즉 내가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해당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종기로 맞는 것은 어떻게 되냐? 1번 16시, 2번 24시, 3번 12시, 4번 0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휴일 교통상해 보험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휴일 교통상해 보험이라는 것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죠. 경휴일 등의 휴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수한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책임의 종기는 보험 책임 시기일에 24시예요. 24시를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단체상해 보험이죠. 단체상해 보험의 단체 분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 자, 이종 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 2번 이종 단체,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번 3종 단체, 회사, 종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4번 3종 단체, 사업자,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여기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3종에 해당되고요. 3번과 4번은 1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현재 2종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각 종별로 단체 분류에 대한 것을 공부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보상한다. 질병사망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나랑 라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인데요. 가는 고의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올바르게 짝지어진 게 나와 라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 병실 보장 특약이 있다. 2번 의료비는 질병 의료비, 상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한다. 3번 75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다. 4번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들 가입 신사 요건을 축소하여 일부 유병력자도 가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이다. 여기서 알맞게 설명한 것을 정답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같은 경우는 2번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이 아닌 65세 이상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이죠.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이 아닌 유병력자이기 때문에 알맞게 설명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신체손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1번 3영업일 이내, 2번 7영업일, 3번 10영업일, 4번 20영업일 이내. 이런 문제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신체손해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관련된 손해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과거 진단된 질병을 고지 누락한 경우, 2번 청약일 이후 5년 경과 시점에 발생한 질병, 3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장기 간병 상태, 4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중대한 질병. 여기서 장기 간병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청약일 이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이 가능하다. 1번과 3번과 4번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 발견된 것은 약관에 따라 보장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들은 장기 간병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